그래서 이제 현장 시공 사례인데 요거 한번 잘 보시면은 되게 이제 공감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건설 규정이 있어요. 건설 규정. 건설 규정은 이제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규정 준수를 철칙으로 한다. 그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인허가는 취소가 되고요.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건축 관계자는 법 내용대로 건설의 함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법 제79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읽으시면 되는데 빨간 글씨가 있네요.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명령을 중지를 할 수가 있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제가 왜 이걸 띄워놨냐면 제가 어디 이제 품질 검수를 갔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제 어떠한 조치를 내렸어요. 조치를 내렸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달게 받아가지고 공사를 잘한 사례가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한번 선생님들 읽어보시고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칙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행강제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뭐 법규적인 부분들은 선생님 읽어보시면 되는데 불법 사례 말 그대로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건물이 이제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남쪽에 도로를 낀 땅이 가장 좋죠. 왜 그러냐면 내가 거실을 보고 바라보노라면 햇볕이 쫙 하지에는 높게 동지에는 낮게 떠서 깊게 햇볕이 들어오면 참 사람한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측 도로보다 북쪽 도로가 낀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왜? 사업성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이 똑바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는데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거 사선 제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물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좀 비효율적인 거냐고. 그런데도 여기 있는 사람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꺾였는데 이거를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이제 불법 중축을 하는 거죠. 불법 중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행이 되는데 거의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 한 80%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곤 하는데 무단 증축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이행강제금보다 임대료 수입에 따른 이익이 많은 지역의 경우 무단 증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이야기인데요. 이재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초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3층 건물의 외벽 일부, 그리고 옥상에 판넬로 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설계도상 발코니가 있어야 할 자리.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은 일조권 피해를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준공 나기 전까지는 정책 건물이 없죠. 원칙대로 한데 딱 준공 떨어진다면은 바로 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가건물이라는 정책이 되는 거죠. 정책을. 저는 요즘 옆에다가 바로 5층 건물들 지어니까 일조권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게 됐어요. 불법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에 적발된 건물주가 불법 시설을 철거할 경우 세입자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를 들어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또 나가라 할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도 있고요. 현재 서초구 방배사동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총 24곳입니다. 지난해부터 신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28%에 달합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건물주 입장에서 불법 건축물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경제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무단 증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낼 것 같으면 임대 수입이 그거를 넘어서다 보니까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현행법상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불법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절반으로 감경되고 부과횟수가 5회로 한정됩니다. 5번만 내면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부 건축주에 의해 불법 건축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 불법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분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발 좀 이것 좀 검수 좀 해달라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일에 대한 그 시에서 총괄하시는 팀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여기를 가가지고 이런 검수를 해줬는데, 자, 거기는 뭐냐면은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 전원주택을 지으셔서 이제 혼자, 아니, 식구끼리 잘 한번 살아보시겠다고 직접 공사를 한 거야, 직접 공사. 직접 공사를 했는데 딱 1층에 딱 가보니까 역시 이런 꼼부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거, 꼼부들이 있어서 요거 빨리 이제 조치를 좀 해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런 꼼부들이 이렇게 있죠. 자, 1층 벽체 콘크리트 단면이 결손이 많이 됐더라. 그래서 무수축 시멘트로 땜빵을 해라. 이제 보수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단실로 올라갔더니 또 역시나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계단 하부, 여기에요. 계단 내려가는데 계단 하부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서 철근이 지금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철근이 녹이 안 쓸었더라고요. 안 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계단 벽체 및 디딤판 주변에 무수축 그라우팅으로 충진을 해라. 여기서 무수축 시멘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 시멘트보다 약한 강도가 한 20배 정도가 더 강한 제품이에요. 근데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모르타르 땜빵을 하는 거하고, 이 무수축 그라우팅이라는 건 뭐냐? 무수축. 다시 말해서 수축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콘크리트의 모든 것들은 물을 쓰면서 자기에 있는 이 부피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물이 빠지고 공기가 빠지니까. 근데 무수축 시멘트는 그게 수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기하고 물이 없어. 그냥 그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땜빵용은, 단면 보수용은 무수축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적어 놓으세요. 적자 생존. 적으라 이거예요. 적자 생존. 적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수축 그라우팅을 꼭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를 했는데 단열재들이 이렇게 그냥 사이사이 뽕뽕뽕뽕 뚫려 있더라. 이런 거 우레탄 폼 충진을 제대로 좀 하고, 아예 여기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한 30mm 정도 떠 있어서 여기에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제대로 좀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황당한 거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잘 몰라요. 언뜻 보면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이제 2층 바닥이에요. 요게 2층 바닥인데, 요 철근이 올라온 거하고, 요 철근이 올라온 거하고, 요거는 이제 1층에서 올라왔겠죠? 여기 1층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게 1층에서 올라온 게 있고 2층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안 보여요. 밑에서 올라온 거는 10mm인데 새롭게 올라가는 건 13mm야. 철근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래 밑에가 13mm면 위에가 10mm여야 되는 거죠. 밑에가 더 하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잘못한 거야. 철근 하시는 분이 13mm 철근을 배근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하고 10mm 철근을 옹벽 배근을 하네. 이거 뜯어요? 어떻게 돼? 이거 아무리 저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과 이제 그 철근이 하모니를 이뤄서 압축력, 인장력을 서로 대응한다고 하긴 하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원래 콘크리트는 100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허용 응력 또는 안전율이 곱하기 한 3배 정도, 2.5배에서 2배에서 한 3배 정도의 안전율을 갖고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철근 자체의 규격을 어겨가면서 공사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건 진짜 살인자죠, 살인자. 근데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보강을 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철근 배근하는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외단열이기 때문에 외부에 단열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열재 하부에 이렇게 이제 그 설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의미가 없더라. 밑에 하부에 바닥이 이제 찬 이유가 이런데 단열재들이 빠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마구리에 있는 부분들도 철근을 하는 뭐 C바, U바 이런 부분들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문적인 거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더라. 그리고 이제 발코니에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것들은 밑에 아까 그 서포트 같은 거를 좀 오랫동안 존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털어버린 거지. 발코니에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상태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균열 무수축 그라우팅을 해서 보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차 검수를 했는데, 외부 내부 단열재 조인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틈을 우레탄 폼으로 밀시 충전을 해라.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이제 콘크리트 면에서는 무수축 시멘트로 충진을 해라. 그리고 철근 공사 중에 아까 1층 옹벽 수지 철근이 규격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옹벽 철근이 올라와 있으면 새롭게 올라가는 철근을 이렇게 놓고 반드시 한 번, 두 번, 2개소는 묶어줘야 된다 이거죠. 묶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안 하고 한 번만 묶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항상 2개를 묶어줘야 돼. 이게 옹벽 철근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제 이음 철근하고 새로운 철근인데, 슬래브도 마찬가지야. 슬래브도 하나가 갔으면 똑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2군데는 묶어줘야 돼. 한 군데만 묶어주면 얘가 덜렁덜렁 거려서 안 된다는 거죠. 결속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 자, 2개소 이상 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란다, 발코니 구간에는 단열재 내린 시공, 아까 단열재 빠졌던 거, 무수축 시멘트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타설 후에 지질 동발이 28일간 유지를 반드시 해라. 아까 필라 서포트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60일간 유지를 해라.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요렇게 끝나고 이제 2차 검수를 또 한 번 했어요. 아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갔냐면은 10월 30일에 갔고, 2차를 이제 언제 갔냐면 이제 12월에 갔어요. 약 12월 30, 10월 30, 12월 한 달 반 좀 더 지났나요? 그래 또 갔어요. 또 가서 한 번 더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제 또 단열재에 또 틈이 있고, 이제 방수를 했는데, 화장실에 방수를 했는데 방수를 한 거에 대한 이런 코너에 도막방수라는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 이거예요. 이게 액체 방수를 했는데, 그래서 도막방수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코너 도막방수를 보강을 하고 지시를 했고, 계단에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거 안 했어요. 이제 서서히 녹 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이 뻘겋게 쓸어가고 있어요. 단열재도 이렇게 지금 중간에 뻥 뚫려가지고 단열재가 설치된 셈이 돼. 이게 왜 안 좋으냐면, 이게 뭐야? 이게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죠.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근데 이 단열재 자체가 이제 만약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외벽이 됐던 외벽이 됐던 바닥이 됐던 틈없이 잘 됐는데, 만약에 여기가 젖었어. 습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빵이야. 단열 효과 빵. 물이 있으면 안 돼. 왜요? 물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을 하니까. 그래서 단열 효과는 물이 없는 데서 단열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물이 있으면 꽝이야.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층에 갔더니 또 원래 저기 방수의 한계 높이는 1200이에요.
1200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450, 300, 400밖에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저 샤워기가 없어서 이래요. 방수는요, 화장실의 방수는 물을 막는 방수일 수도 있지만 습기, 습도, 열을 여기에서 바깥으로 전달하지 않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꼭 물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쓰는 구간은 1200, 샤워기가 있는 곳은 바닥에서 1800 정도 높이를 방수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도 코너에 방수, 도막 방수, 우레탄 방수를 하라고 지시를 제가 했고요. 자,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는데, 자, 선생님들 이거 잘 보세요. 요거는 좀 적자생존입니다. 잘 보세요. 자, 벽체가 있어요. 이거 발코니예요. 발코니인데 발코니에 옹벽 갖고 외벽에는 벽돌로 싸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조가 올라가고 마무리가 됐고, 외벽에서는 여기다가 단열재를 집어넣고 여기에 이렇게 벽돌을 싼 거예요. 벽돌을 쌌어. 요만큼 딱 산 게 딱 요거야. 여기에 지금 눈이 여기 쌓인 거죠. 눈이 쌓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은 돌을 올려놓고 난간대를 설치할 거예요. 난간대. 왜냐면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돌을 얼마짜리 두께로 할 것이냐. 최소한 50T, 5cm에서 100mm 정도를 해라. 여긴 내가 이제 난간대 설치 후에 공사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난간대는 왜냐하면 사람이 떨어질까봐 난간대 설치하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이 도면을 갖고, 이 그림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껍대를 반드시 50T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돈을 아낀다고 3cm밖에 안 해. 외벽 돌을 3cm로 붙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까 콘크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놓고 단열재를 놓고 그리고 나서 벽돌을 이렇게 싸서 난간 여기다 돌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요게 얇아서 30T로 쌌다 이거야. 근데 요게 딱 끊어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샤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샤시가 들어가서 안에 커튼 박스가 있어서 천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거실이야. 여기 거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난간대를 설치한다고 세트 한 카로 꽝 박아요.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트 한 카로 딱 박는다고. 얘를 철물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구멍을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두께가 50짜리였을 때하고 30짜리였을 때하고 80짜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두께가 3cm짜리 같은 경우는 얘가 깨지겠죠. 깨져. 100% 깨져. 깨질 수밖에 없어. 얇으니까. 아무리 돌이 단단하더라도 너무 단단하니까 그 상태가 아주 이만한 10mm, 13mm짜리 파이가 들어오니 깨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게 잘 안 보이거든.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금이 가니까 이쪽으로 물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커튼박스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어디서 물이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옥상 난간대의 두껍대, 석재 두껍대가 30mm를 설치해서 또는 50mm 설치해도 더 깊게 박으면 또 깨지겠죠. 잘못 박으면. 수직으로 정확히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 작업하는 이 난간대 하는 사람은 석재 하는 사람하고 싸웠어 그날. 이 새끼 너 한번 뭐 해봐라. 구멍 일부러 확 뚫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이 그날은 이제 천천히 이제 뭐 조금밖에 안 보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진동 충격에 의해서 점점 벌어지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더라. 언제? 2년, 3년이 지나면. 원인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따라 올라가면 옥상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난간대 위에 설치하는 두껍은 최소한 70mm는 해라. 70mm. 50도 너무 약하다. 자, 이번에는 계단 연창. 계단 연창에 또 이렇게 그냥 이 콘크리트가 제대로
이제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 벽돌이 그냥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면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잘 처리를 해라. 단열재가 안 됐다. 이건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휘었어. 이렇게 휘었어. 콘크리트가 배가 나온 거야.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좀 해라. 단열재 설치하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에 합판이 있어요? 합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이거 미장하거나 저 천정으로 가릴 건데 나중에 이 나무는 썩는다고. 냄새가 나는 게 이것 때문에 냄새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조심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셰시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처지거든요. 벽돌을 그 위에다 그냥 올려놨어. 원래 인방을 설치해야 되는데 인방을 설치를 안 한 거야. 이거는 여기다가 콘크리트 인방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쌌어. 분명히 처음에는 샤시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겠지만 나중에 지나면 이게 처지거든요. 이렇게 처져서 문짝이 안 열리고 창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검수는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차로 갔어, 3차.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2019년 12월 달이야. 12월 달에 또 검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까 그 계단 연창에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또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안 고쳐. 균열, 이제 화장실 하고 발코니 쪽에 코너, 이렇게 코너에 있는 부분에 방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균열이 갔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햇볕이 있는 옥 외 적자생존 옥 외는 무조건 액체 방수는 절대 하지 마라. 액체 방수로 방수했다가는 그 건물 작살난다. 액체 방수하는 거는 이런 코너에 있는 부분 일부 면 잡기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도막 방수, 다시 말해서 우레탄 방수로 해야 된다 이거죠. 늘어나고 줄어나야 되기 때문에. 햇볕이 있으면 액체 방수 같은 건 뭐예요? 물을 쓰잖아. 물을 쓰니까 물 쓰는 것은 햇볕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있는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균열이 100% 간다. 안 갈 수가 없어. 이 교는 콘크리트 메커니즘이 시멘트는 무조건 물을 쓰는 수경성이기 때문에 물이 날아가고 공기가 없어지면 이렇게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햇볕이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은 무조건 액체 방수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선생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온수 배관들이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겨울이었는데 꽝꽝 얼어 있겠죠? 아무리 PVC라도. 제가 지나가다가 밟으면 어떻게 돼요? 똑 부러지겠지? 똑 부러지거나 금이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다 이제 뭐 이제 수압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조그만 데는 그런 거 안 하거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바닥에다 그냥 바로 모르타르 시멘트를 하거나 방바닥 미장을 하고 나서 이제 난방을 돌릴 때 어디서 물이 떨어지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죠. 다 물이 샌다는 얘기.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나도 안 했다 이거죠. 자, 여기 꺾이김에 따라서 미세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뒀어. 자, 또 이렇게 이제 재료 분리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 땜빵을 하니까 결국은 안 해요. 자, 이 또 천정, 누수 및 결로가 우려가 되는데도 이렇게 창문 주변에 이제 이런 콘크리트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려오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지적을 했고, 아까 그 계단 연창에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창문 결로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천장에 또 이렇게 이제 PVC로 합판을 만들어놓은 이제 재료인데 이것도 아예 그냥 그 거푸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 해서 제거를 하라고. 왜냐하면 반드시 썩게 되고 문제가 되니까. 자, 여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사람이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난간대를 설치하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했어요. 자, 여기 아까 그 얘기 나오네요. 두껍대 파손 및 코킹 탈락 시 하부층 누수가 우려되니까 여기 내가 80mm라고 해놨네요. 80mm 이상 꼭 설치를 좀 해줘라. 제가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검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2020년이요. 8월 달에 갔더니 이렇게 이제 이게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글쎄 비가 이제 오니까 다 물이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팀장님이 위원님 한 번만 좀 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물이세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안 갈 수가 없었죠. 비가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부에 요게 지금 뭐냐면 리얼 징크라는 거예요. 리얼 징크. 징크라는 이제 판넬의 하나의 종류인데 요즘에 이걸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도 하고 벽체의 표면들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창문 주변으로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창문 주변으로. 또 아까 그 연창은 요 반대편에 있는데 반대편을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연창이 아까 그 단면 리세스 댐버, 단열재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다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새는데 어디서 새느냐? 이 리얼 징크 조인트마다 이제 그 피스로 제대로 고정을 하고 거기에 외부용 실란트를 제대로 실란트는 선방수라고 했죠. 선방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선방수가 아닌 선코킹을 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의 개념으로 코킹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그냥 메꿈 작업만 했던 거죠. 방수의 개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됐더라.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봐서는 100%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근데 이 팀장님이 보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 조인트 부분들을 따라서 물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협상을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외부에서 매달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크레인 장비가 필요하고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장비가 하루에 쓰는데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는 지금 2명이서 이제 세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4명이 들어갈 건데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선생님은 그러면 이 장비값만 대세요. 요거 인건비는 제가 내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거 다 이 작업자가 해야 되고 여기 도배지가 다 젖은 거 이 사람이 마감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협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가서 이 품질 검수 팀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 팀장님이 작업을 한 것을 보니까 직접 시공을 한 거야. 직접 시공. 다시 말해서 아까 하도급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그 건설회사의 그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직접 한번 시공을 해보겠다는 걸로 해서 했는데 결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물이 새는 거예요. 자,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직접 시공은 할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주가 그 시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책임자가 있지 않으면 그 공사는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직영, 다시 말해 직용이죠. 직용. 직접 고용을 해서 그 공사를 관할할 수 있게 현장 소장을 구했어요. 한 달에 450만 원에 대한 월급을 주고 했는데 그 직영 소장마저 역시 당했다. 직영 소장도 뭐 어떤 자격증이 있고 정규 코스로 받고 한 분이 아니라 그냥 동네 그냥 집장사 하시는 분을 어디서 배워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그냥 했던 거죠.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공사비는 줄일 수는 있었어요. 어쨌든 뭐 아까 그 내용의 수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면적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사비를 더 주거나 더 많이 살 일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공사비는 줄일 수는 있었는데 하자가 투성이라 이거죠. 하자가. 왜냐하면 정확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아시는 분하고
띄엄띄엄 아시는 분들이 자기만 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꿰고 앉아서 요때는 중점 관리할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갔을 때에는 다음의 현장에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자가 투성이. 그랬더니 하나씩 수리비가 들고 있다 이거죠. 아까 입주를 하시고 나서 물이 샌다. 그리고 이제 원인 모르게 우풍이 있어가지고 코가 시렵다. 또 뭐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있다. 직접 시공을 했으니까 누구한테 하자 보수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다. 한 달도 1년도 안 되는데 팔고 싶다. 실패다. 결국은 직접 시공을 해서 돈을 약 한 1억 5천 정도는 줄일 수 있었으나 그 1억 5천이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플러스 5천이 더 들어갔다 이거예요. 건설사 할 때 줬던 것보다 처음에 받았던 거하고 직접 시공했던 거, 직접 시공을 하면 한 1억 5천을 세이빙을 할 수 있었는데 직접 건설사에서 계약했던 것보다 5천만 원이 더 들어갔더래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레미콘 그 비용을 여기 있는 그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업자한테 줬더니 그 공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줘서 레미콘 비용을 갚으라고 했더니 레미콘 비용을 갚지 않고 도망갔더라. 그 결국 그거는 누가 건축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그거를 받아내셨다고 하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냐고 그때 당시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안심 시공이다 이거죠. 건축주 왈. 오늘 이제 이런 공사 관리와 이런 시공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요약을 해보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일 거고 마음가짐 속에 항상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실 것은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자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혹시나 하는 리스크를 쉐어링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믿지 못하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하면 제3의 컨스트럭션 매니저를 하나 배정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풀 서비스를 봐주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장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